마억 더글러스는 성공한 트레이더였고 또한 거래 심리를 깊이 연구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투자 펀드와 전문 트레이더들을 지도하며 그들의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초보자를 위한 세 번째 책은 끝내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의 일부에서는 기본 개념과 왜 거래 심리가 트레이더에게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투자심리 연구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존이 오늘 세미나를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세미나를 연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2012년 4월 시카고에서 존을 위해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와 지난밤 몇몇 분들과 대화하면서 받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세 번째 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제 책 트레이딩 인 더 존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왜 제가 세 번째 책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8년 전 저는 큰 규모의 거래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약 5천에서 6천 명 정도가 모이는 행사였고 텍사스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분야에는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알고 약점을 파고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류의 개인이나 단체와는 연관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죠. 저는 그들이 전국의 사용자 모임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 서비스와 그들이 제공하는 상품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보기 위해 그런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피닉스 지역에는 꽤 큰 사용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참석했고 아마 120명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이 회사를 무척 좋아했고 상품과 고객 서비스를 열정적으로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란 것은 그들이 전혀 지식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1982년이나 1983년쯤부터 트레이더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함께했던 대부분은 시카고 거래소의 현물 트레이더들이었고 또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진짜 프로 트레이더라고 부르는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친 고객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중간은 없었습니다. 한쪽은 오래 활동해온 전문가들이었고 그들은 경험으로 정신 상태와 심리가 성과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쪽 끝에는 오래 활동했지만 돈을 많이 잃고 계좌를 여러 번 날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해 도랑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극단 사이의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피닉스에서 만난 사람들은 전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전문 트레이더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지만 프로 트레이더와는 달랐습니다. 프로도 착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 사람들을 위한 책을 써야겠다. 왜냐하면 제 책 규율 있는 트레이더, 트레이딩 인 더 존은 초보자가 이해하고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책들을 쓸 때 많은 가정을 했습니다. 1980년대에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강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요. 예를 들어 제가 처음 강연한 건 198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다우 존즈를 위해 세계 투어를 했습니다. 로이터즈와 함께 36개 도시 투어였고 저는 그중 18개 도시에 갔습니다. 그 경험으로 사람들의 거래에 대한 생각 방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제 책들은 초보자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규율 있는 트레이더는 1990년에 출간되었고 트레이딩 인 더 존은 2000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포럼이나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트레이딩 인 더 존을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니 초보자들도 많이 읽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많은 이메일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은 책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바나는 다른 책을 써야겠어.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관점에서 써야겠어. 피닉스 모임에 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래에 대해 30분짜리 광고를 본 것뿐이었습니다. 거래를 통해 재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퇴 보장을 위해 거래를 시작하세요. 이 특정 방법으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거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방법을 제대로 따른다면 재정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 참석한 세미나는 1981년 버뮤다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 3명이 주최했는데 그들은 시장 전문가로 불렸습니다. 첫날 아침 저는 정말 기대했습니다. 이제 뭔가 배울 수 있겠구나,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었죠. 그리고 제가 자리에 앉았을 때 연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 10분 정도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익이었습니다. 제익 번스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었죠. 그런데 누군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연사들은 자기들의 거래 시스템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약간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익, 당신의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좋다면 왜 팔고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익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제익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효과적이고 여러분이 사고 싶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이 방에 있는 수백 명 중 집에 돌아가서 실제로 성공적으로 적용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농담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상황이지? 아무도 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바랄 뿐이었습니다. 제발 저 얘기가 나한테 해당되지 않기를. 하지만 결국 그건 저였고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초보자를 위해 무언가를 써야 한다. 다시 말해, 만약 당신이 이 분야를 전혀 모른다면, 거래의 본질도 모르고 특히 가격 움직임의 본질을 모른다면 당신은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생각 방식을 바꾸는 과정을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공하고 싶다면 시장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가정과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승리하는 거래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 곡선을 꾸준히 올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의 사고방식과는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방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트레이더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는 위험을 수반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응 좀 해주세요. 표정 없이 앉아 계시면 슬퍼집니다. 저도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반응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3년 동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회를 주세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일까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술적 분석가였을 때 한 모든 일은 위험을 제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지금 이 거래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보장하려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거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이 논리가 맞습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논리입니다. 이 분야는 개별 거래의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한 건 한 건이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게 될 것은 기술적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우위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률이라는 말을 수백 번 들으셨을 겁니다. 확률이 바로 우위입니다. 우위란 어떤 일이 다른 일보다 더 높은 확률로 일어날 가능성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정말로 믿고 그것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거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확률의 본질을 거래 성격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각 거래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개별 거래의 결과를 알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거래 연속 속에서 우위를 줍니다.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를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성공은 더 멀어집니다. 이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결과와 완전히 분리된 마음가짐을 만드는 비즈니스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는 아주 다릅니다. 어젯밤 저는 진호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진호가 변호사로 몇 년 했죠? 43년. 그가 변호사로 쌓은 경험과 전략을 거래에 적용해 본 것입니다. 들으셨나요? 그가 변호사로서 성공을 위해 사용했던 모든 것은 우리가 트레이더로 성공하기 위해 써야 하는 전략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가 변호사라면 결과에서 분리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변호사라면 결과에 집착하겠죠. 원하는 결과를 꼭 얻어야 할 테니까요. 제가 의사라면요? 제가 엔지니어라면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결과와 분리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도 모를 겁니다. 감사합니다. 남의 돈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더 집착합니다. 저는 두 그룹 모두와 일해봤습니다. 자기 돈으로 거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심리를 배우면 남의 돈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쉽게 자기 돈을 다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돈을 잃는 걸 더 두려워하니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돈을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써야 한다. 완전히 밑바닥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이건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규율 있는 트레이더는 8년 걸렸고 트레이딩 인 더 존은 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은 몇 년이면 끝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딩 인 더 존보다도 규율 있는 트레이더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제 삶에 끼친 영향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핵심까지 분석해서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강연을 하며
너무 많은 가정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정 수준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관성의 문턱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이쪽에 있으면 자본 곡선은 계속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이 문턱을 넘어야 곡선이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건 전적으로 심리 문제입니다. 거래 방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 우위는 필요합니다. 즉 방법이 우위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심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념을 분석하는 게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했던 수많은 가정을 깨는 건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우는 것도 어렵지만 남에게 가르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과정입니다. 거의 연결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공한 트레이더들이 가르치지만 그들은 자기 관점에서 가르칩니다. 청중이 그 심리적 수준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로요.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 제가 트레이딩 코치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남을 가르칠 줄 몰랐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절박한 고객들 대부분은 그런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랑에서 깨어나 제발 뭐든 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그저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배우는 과정과 남을 가르치는 과정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했던 것들 때문에 규율 있는 트레이더와 트레이딩인 더 조는 독자들이 읽기 어렵고 일관성의 문턱을 넘기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 즉 트레이딩 인 더 존의 연습 과제에서야 깨달았습니다. 1999년에 그 책을 마쳤을 때 저는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과드려야 합니다. 사실 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 책에서는 단 한 가지 연습 과제에만 무려 30페이지를 썼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가정했던 것은 그 연습 과제의 토대가 되는 모든 기초 자료들을 사람들이 스스로 흡수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글을 쓰다 보니 그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강연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2009년, 2010년에 저는 존을 위해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한 해에 8에서 12번 연속 강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2010년에는 전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그 연습 과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레이딩 인 더 존의 맥락 안에서만 설명했습니다. 다음 해에 또 강연을 했을 때 이전 해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 과제를 해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더 존 안에서 거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덧붙였죠. 트레이딩 인 더 존을 여러 번 읽으셨나요? 대부분 네, 여러 번 읽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과제를 한 사람은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2011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던 중 한 참가자가 발표가 끝난 후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엔 우리 중 몇 명이나 실제로 이 과제를 할까요?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2012년에 들어서야 몇몇 사람들이 과제를 해꾸어나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여러분이 과정을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심리적 기술을 갖출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거래에서 필요한 기술은 육체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보와 상호작용합니다. 거래 플랫폼에서 마우스를 움직이고 클릭하는 정도 외에는 신체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건 이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기술, 즉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방식, 우리의 마음 상태, 이건 고도의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계적 모드의 훈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계적 모드에서는 진입 청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딱딱합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규칙이 신호를 주면 그대로 들어가고 손절과 목표를 그대로 두면 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반대로 주관적, 재량적 모드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든 조합해 뇌에서 신호를 만들고 진입, 청산, 손절, 목표를 스스로 정합니다. 그 모드에서 성공하려면 아주 높은 수준의 심리 상태가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편안한지, 불안한지, 분노했는지, 복수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전업 트레이더가 개인적으로 감정적 충격을 겪고 있다면 그때 거래하는 게 옳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상태에도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연속선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한쪽 끝에는 긍정과 자신감이 있고, 좋습니다. 당신에게는 자신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신감과 두려움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그 단계 어디쯤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거래 방식은 결국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는 그대로 반영됩니다. 정보를 고르는 방식,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 진입, 위치, 거래, 규모, 종목, 선택, 목표, 수익, 모두가 당신의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농구 결승전을 보셨죠? 프로나 준프로 선수라면 자유투 25개 혹은 신개를 연속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들은 수천 번의 훈련을 통해 근육 기억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근육마다 작은 기억세포가 있어서 어디서 던지든 같은 조건으로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선수를 전국 결승 마지막 2초 상황에 세워 보십시오. 2번 넣으면 우승, 1번 넣으면 동점입니다. 무엇이 승패를 결정할까요? 바로 마음 상태입니다. 침착하다면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상대팀 감독이 자유투 직전에 작전 타임을 요청할까요? 모두가 압니다. 선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도록 시간을 주려는 겁니다. 평소처럼 반사적으로 던지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면 무너집니다. 코치에게 혼났던 기억, 부모에게 꾸중 들었던 기억,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공은 빗나갑니다. 이건 단순한 자신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흥분에도 임계치가 있습니다. 그 임계치를 넘으면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자유투 라인에서 곧 영웅이 된다는 생각에 빠지면 공은 이미 흔들려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도 과도한 흥분도 안 됩니다. 적절한 자신감, 적절한 집중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공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근육 기억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농구 선수의 근육 기억처럼 우리 뇌에도 우위를 식별한 다양한 패턴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려면 반드시 높은 수준의 자기인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기계적 모드로도 가능합니다. 지구위를 식별하는 법을 배우고 확률적 사고를 익히고 4가지 두려움,
틀릴까 봐 두려움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움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움 이익을 다 못 챙길까 봐 두려움을 없애면 됩니다. 그 네 가지 두려움을 중화하고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다면 평생 기계적 모드로 거래하며 큰 심리적 문제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놓이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계적 모드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생각도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그것이 완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지금은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죠?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가지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 손실에 대한 두려움, 기회를 놓칠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이익을 남겨둔 채 떠날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높은 수준의 자기인식을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인식이 없다면 결과는 끔찍해질 수 있습니다. 주관적 모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넘어 거래합니다. 기계적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도 주관적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기술도 없으면서 임의로 거래하는 겁니다. 그 모드에서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계적 모드에서는 손절을 안 하거나 이동하는 걸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이니까요. 주관적 모드에서는 손절을 옮기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그 순간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장 판독 능력을 객관적이라고 믿으니까요. 거래자가 저지르는 거의 모든 실수는 결국 이 네 가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고 돈을 잃는 걸 두려워하고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고 이익을 다 챙기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일찍 진입하거나 늦게 진입합니다. 위험을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위험을 왜 정해? 나는 이 거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책과 세미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을 정의하지 않으면 진입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은 알았어,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말뿐입니다. 대부분은 퍼센트 손절을 씁니다. 예를 들어 1%나 2% 손절. 이건 진짜 시장 구조를 읽고 정한 손절이 아닙니다. 시장 구조 기반 손절은 다릅니다. 구조를 보고 이 거래가 안 될 확률이 크다는 신호를 읽었을 때, 목표 수익 대비 성공 확률이 크게 줄었을 때, 그때 손절을 두는 겁니다. 퍼센트 손절은 단지 형식적인 관리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진짜로 손절이 걸릴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하도 반복해서 들어왔으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 손절을 두고도 막상 걸릴 것 같으면 빼버리거나 옮겨버립니다. 혹은 연속 손실을 3번, 4번 겪으면 손절을 더 멀리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해서 잘 되지 못했습니다. 맞죠? 핵심은 이렇습니다. 손절은 당신이 정의한 우위에 기반해야 합니다. 진입에도 우위가 있고 청산에도 우위가 있습니다. 그 우위는 목표 수익일 수도 있고 시장 구조가 알려주는 이 거래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역에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모릅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고통을 겪지 않고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 빠져나온다면 어떻게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마음 상태는 완전히 무심해야 합니다. 완전히 객관적이고 무심한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했듯이 결과와 마음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활동하는 환경의 현실에 맞게 기대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환경은 확률의 세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정말로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가진 우위가 예상한 결과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이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책을 쓰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1978년 거래를 시작했을 때부터 메릴 린치와 시카고 거래소에서 중개인으로 일했을 때까지 저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이 업계 밖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어더 플로, 즉 주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문 흐름의 본질과 가격 이동을 그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단순히 화면에 보이는 가격 움직임만으로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지라고 추론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해하면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들릴 겁니다. 아, 맞아.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거래할 때는 자신이 활동하는 환경의 현실에 맞게 기대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즉,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왜 이겼는지, 왜 졌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주문 흐름을 이해하면 이길 때도, 질 때도 왜 그런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악할 방법조차 없다는 것도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겼는지, 왜 졌는지 알 수 없고 그것을 파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로 가격 움직임을 완전히 이해해서 그건 당연하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방법론이 내놓는 모든 예측은 본질적으로 그냥 추측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도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겐 확실한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린 진입 이유와 시장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움직이는 이유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만들 수 없다면 우리는 왜 이겼는지, 왜 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블랙잭 테이블에 앉아 있거나 슬롯 머신을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결국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을 쓰든 얼마나 정교한 분석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세련된 기법도 거래에서 도박적 요소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들으세요. 어떤 분석도 도박적 요소를 없애지 못합니다. 어떤 분석도 위험을 없애지 못합니다. 어떤 분석도 이 거래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주문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위험을 피하려 애쓰는 대신 불가능한 걸 하려는 대신 위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률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시장도 다르게 보일 겁니다. 같은 캔들 차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맞아. 그건 당연하지. 이건 마치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나 그제 존이 말했듯이 거래를 자기 계좌의 카지노처럼 운영한다는 얘기. 바로 그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카지노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확률을 만들어주는 게임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칙이 확률을 마법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카지노는 사실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별 블랙잭 게임 결과는 알 수 없으니 겉으로는 도박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많은 게임을 치르면 항상 이깁니다. 결국 그들은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트레이더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말입니다. 우리에겐 우위가 있습니다. 그 우위는 일련의 거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다른 것보다 더 높여줍니다. 하지만 개별 거래 하나하나의 결과는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우위를 매번 완벽하게 실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즉, 일련의 거래에서는 저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개별 거래에서도 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험을 없애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이어집니다. 실수할 위험돈을 잃을 위험, 기회를 놓칠 위험. 이 모든 두려움은 꾸준히 상승하는 자본 곡선을 만드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실수로 이어집니다. 좋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좋은 포커 플레이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룻밤 이기거나 연승을 하는 것과 안정적인 수입을 내는 것은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수입을 내는 사람들도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지만 거기에는 훨씬 많은 요소가 작용합니다. 심리적인 동기 또한 도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블랙잭이나 비슷한 게임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야 한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카드를 계속 잃고 있는 딜러를 찾는 겁니다. 혹은 크래프스에서 주사위 운이 연속으로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승과 연패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 전략을 사용한다면 저는 연승 중이거나 곧 연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찾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동전을 1000번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거의 같아지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차이는 1% 이내일 겁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앞면이 10번 연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위입니다. 그래서 도박과의 연관성에 대해 묻는다면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저는 우위를 찾는 것뿐입니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제가 편안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건 위험을 성격과 신념 체계의 가장 기초 수준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머릿속 어느 부분도 그와 논쟁하지 못할 만큼요. 즉, 나는 이 거래를 할 수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개별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 시리즈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승리와 패배 모두를 예상합니다. 승패의 순서를 알 수는 없지만 내 우위는 과거의 60대 40 혹은 70대 30의 확률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승패의 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과정을 올바르게 실행하면 됩니다. 제가 이 원칙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는 두려움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내일 제가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올바르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고방식을 바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이 방을 떠나는 게 낫습니다.
이 영상의 이 부분에서 마억 더글러스는 심리가 거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제가 핵심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고방식과 인식을 바꾸는 첫걸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요. 첫째, 거래 방법이나 기술적 분석은 우리에게 우위를 줍니다. 이 우위는 신호나 패턴을 식별하게 해주 고진 입점, 청산 전무, 그리고 각 거래의 위험을 알려줍니다. 제 경험으로도 많은 방법들이 실제로는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해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방법은 별로야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올바른 심리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 선수는 자유투를 수십 번 연속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과 뇌가 연결된 반사신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투가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상황이라면,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죄인, 이때 심리의 영향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손실이 뇌를 강하게 자극해서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데모 거래를 연습해도 실제로 돈을 걸면 심리는 크게 흔들립니다. 그 순간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둘째, 여러분은 일관성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거래의 본질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거나 너무 많은 돈을 잃고 절망 끝에 이제 뭐든지 하겠다는 지점에 다다를 때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거래 모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계적 모드입니다. 정해진 방법이 매수, 매도, 진입, 청산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그 방법을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생각도, 의심도, 두려움도 없이 개별 거래가 아니라 거래의 연속 결과에만 기대하면 됩니다. 둘째는 주관적 모드, 즉 재량적 거래입니다. 시장 정보를 읽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여기엔 딱딱한 신호가 없습니다. 시장을 느끼고 결정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계적 거래는 도심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빨간불이면 멈추고 초록불이면 출발합니다. 규칙만 따르면 됩니다. 반대로 주관적 거래는 레이싱 경기와 같습니다. 뒷차가 추월하려는 지압차가 길을 막는지, 다음 코너에서 기회가 있는지 순간순간의 정보를 종합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집중력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고가 나거나 뒤처집니다. 두 모드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거래는 규칙을 지키는 강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주관적 거래는 프로들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도의 집중력과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심리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영상 거래 심리를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장의 본질, 가격 움직임을 이해하는 법을 다룹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거래에 맞게 준비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